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정성장입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시리즈의 일환으로 김정은의 북한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님들께서는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그리고 북한 상대로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게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김정은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김정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거나 한국이 선의로 북한을 대하면 북한도 선의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나이브한 접근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의 이견을 좁히고 그리고 남북한이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혈관계 이상으로 쓰러진 다음 북한 외부 세계의 다수 전문가들은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에서 급변사태 또는 무정부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를 가장 신랄하게 반박한 인사는 뜻밖에도 1997년에 한국에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자 황장엽 씨였습니다. 황장엽 씨는 우리 사회의 급변사태론을 궤변 중에 최고 궤변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김정일이 사망하더라도 김정일의 측근들이 한 배를 타고 있고 이들이 이제 뭉쳐있기 때문에 내란 또는 무정부 상태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처럼 김정일 사후 북한에서 내란이나 무정부 상태뿐만 아니라 작은 시위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당시 상당수 전문가들은 또 김정은이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 북한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섭정하는 군부 집단지도 체제가 출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 전에 김정은이 이미 북한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제2인자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공안기관과 군대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권력 승계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다수 전문가들이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부정확한 평가를 내림으로써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대신에 북한 붕괴 대비와 통일 준비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김정은은 체제 안전을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매달렸고 2017년에 수소폭탄 핵실험과 세 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강행한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적실성 있는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희망적 사고를 넘어 북한 체제의 내구력과 김정은의 지도력을 냉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김정은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1984년에 태어났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일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군대를 지휘할 군사 지도자로 키워졌습니다. 김정은의 이모 고용숙 부부를 제가 미국에 체류한 기간에 직접 만났었는데 이들에 의하면은 김정은이 8세 때 그의 생일날 이미 김정은의 찬양 가요인 발걸음이 김정일과 그의 핵심 측근들 그리고 김정은 앞에서 공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이미 이때부터 앞으로 내 후계자는 김정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김정일의 권력을 승계할 후계자로 키워졌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찍 후계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 김정은의 이모부가 김정일에게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김정일은 나를 닮아서라고 계속 대답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어려서부터 매우 승부욕이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김정은을 김정일이 총애했고 그러한 어떤 이제 강한 승부욕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이제 김정철은 어려서부터 일찍 후계자의 어떤 길에서 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96년 여름부터 2001년 1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때의 경험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그의 집권 이후 북한에서 시장을 확대하게 하고 경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에 유학했던 덩샤오핑이 집권 후 중국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김정은도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 시장을 확대하고 북한을 공적 시장과 이제 국영 부문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체제로 변모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2001년에 귀국해서 2002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군부 양성기관인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군사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때 김정은은 북한의 대남 군사력 열세를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의 집권 이후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혈관계 이상으로 쓰러졌다가 회복되면서 2008년 말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곧바로 2인자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4월부터는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군부와 공안기관까지 장악을 했는데 이때 발간된 북한군 내부 자료를 보면은 이미 북한군이 김정일의 군대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군대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김정은은 북한판 KGB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위부의 부장직에 비밀리에 임명됨으로써 북한의 모든 간부들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반을 명확하게 공고한 다음에 2010년 9월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임명되어 군사 분야의 2인자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 5월 김정은은 외국 방문 후 귀국한 김정일과 놀랍게도 한 손으로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김정일 생시에 김정은이 수령의 후계자로서 김정일과 같은 거의 대등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전까지 북한은 김정은이 김정일의 공비활동에 동행하는 모습만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 직후 북한은 김정일 생시에 김정은이 단독으로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기록 영화로 공개했습니다.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했지만 이미 그 전에 김정은이 군부와 공안기관을 확고하게 장악했기 때문에 그의 권력 기반은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과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21세기의 거의 유일한 스탈린식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에서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공포정치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오랫동안 외부 세계에서는 김정일은 북한을 노련하게 통치했지만 김정은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일은 중앙당 비서들과 소수의 측근 인사들에게 주로 의존해 독단적으로 북한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비서국,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당대회,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 등 집단적 협의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책을 결정하거나 결정사항에 대해 간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 단 한 번도 공개연설을 한 적이 없지만 김정은은 김일성처럼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 자신의 노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주민들의 지지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김정은이 주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정치국 회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노동당 대회 모습입니다.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이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북한 지도부에서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처럼 많은 간부들의 의견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정책 결정 사항을 발표하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와 같은 혼선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의 인사 스타일은 영화감독,
김정은의 인사 스타일은 농구 감독에 자주 비유가 됩니다.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 시절 상당한 농구 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유학 시절 중간에 방학 때 북한에 들어와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구 경기를 했고, 또 한번 농구 경기에 지면은 농구 경기에 그 다음에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작전을 주도 면밀하게 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영화 감독은 한번 주연이나 조연을 결정하면 영화가 끝날 때까지 도중에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구 감독은 경기를 진행하면서 선수가 잘하면 계속 끝까지 가고 부진하면 그 선수를 끌어내고 다른 선수를 교체합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최고 지도자와 간부들 간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고, 다수의 고위 간부들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만 인정받으면 중병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사망할 때까지 그들의 직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김정은은 특정 간부가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간부를 신속하게 강등시키거나 해임시킴으로써 그의 집권 이후 북한 지도부에서 수시로 인사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최고위급 인사도 김정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탈락하고 또 해임까지 되는 그런 인사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는데, 김정은은 간부들이 자신들의 충성심을 업무에서의 성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성과 중심적 인사를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김정은 시대에 비해 김정은 시대의 당과 국가 조직이 현저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절대 권력을 유지하면서 고위 간부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고 대신 그들의 성과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 같은 위임 정치를 통해 집권 초 군부개혁을 이끌어내었고 핵과 미사일의 신속한 고도화를 달성했으며 경제 분야에서 경쟁과 인센티브가 지도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정은은 2012년부터 핵과 미사일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제재를 무릅쓰고 5년 동안 4차례 핵실험과 3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한 후 2017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는 강한 목표의식과 대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이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린 것은 한국이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비용이 훨씬 적지만 북한은 핵개발로 한국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7년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에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단추가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미국을 위협하는 대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보이자 김정은은 기존의 비핵화 협상 거부 입장에서 돌아서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에 기존의 경제병진 노선으로부터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전환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판문점에서 만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협조를 2차례나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한편으로는 미국을 증오하면서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간의 첫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영변 엑셀의 완전 폐기라는 대담한 카드를 제시했지만 무리한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또 트럼프 행정부가 선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회담이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김정은은 미국과의 협상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에서 각하에 대한 나의 존경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김정은에게 판문점 회동을 제안하자 이에 곧바로 응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시작은 북한의 지도자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부터 간부들에게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경제개혁 사례를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협동농장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증대시켰습니다. 2014년에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도입해 기업에게 생산과 가격 결정에서 더 큰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개인 소유의 한도를 대폭 늘려줌으로써 한 농가에서 800마리 이상의 닭을 키우는 분홍도 출원했습니다. 김정은은 평균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만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협동농장 등 모든 부분에서 경쟁과 어떤 효율성, 성과에 따른 분배가 일상화되는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정일 사망 전해인 2010년만 해도 북한에서 200여 개의 종합시장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시장의 확대를 과감하게 허용함으로써 2019년 초에 500여 개의 종합시장이 운영될 정도로 10년 동안의 종합시장 수가 2.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종합시장의 증가는 곧 국가의 수입 증대로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시장이 증가됨에 따라,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에서 돈주라는 새로운 신흥 자본가 계급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확대되고 개인 소유 제한도 대폭 완화되어 압록강변 북한 측 지역에서 가축들이 김정은 시대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는 그런 것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 같은 신흥 부자들에게 고층 아파트와 건축물 프로젝트 같은 공적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과거에 국가가 담당을 했던 아파트 건설을 민간 자본가에게 맡김으로써 김정은 시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신식 고층 아파트들이 평양에 건설되었고, 또 각 지방에도 이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현대식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부자를 적대시하던 태도도 사라지게 되었고, 북한 경제는 국영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역대 정부들이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성공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체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핵을 포기할 경우 남한과의 군비 경쟁에서 절대적 열세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면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김정은은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포기를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 문제를 미국과 중국, 북한과 남한이 참가하는 4자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회담 제안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체제 안정을 위해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중국이 회담 참가를 요구한다면 이를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4자회담이 개최되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및 대북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 북미 관계 정상화 등 관련국들의 모든 관심사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북미 양자회담에서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자회담에서 중요한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6자회담으로 확대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들은 김정은의 세 차례에 걸친 방중과 시진핑의 방북 사진입니다. 이외에도 김정은은 한 차례 더 중국을 방문했는데, 김정은은 집권 이후 특히 이제 2018년부터 중국과 매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북한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이제 이끌어내는 것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인물들은
한국과 미국, 북한과 중국의 북핵 관련 협상 대표입니다. 이들이 다시 만나서 북한의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3단계 해법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3단계 해법은 과거에 해커 박사가 제시한 비핵화 로드맵에 국제사회의 상응 조치를 추가해 보완 작성한 것입니다. 1년 정도 소요될 1단계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 그리고 핵미사일 기술 수출 중단 선언, 영변핵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 파견,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 대북경제제재의 부분적 완화, 북미 연락사무소 교환 등에 대해 북한과 참정 합의를 채택하고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년 정도 소요될 2단계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감축과 5메가와트 원자로 해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가입, 영변핵설의 평화적 용도로의 전환, 이때 진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등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행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잠정협정 체결, 대북경제제재 추가 해제, 북미 대표부 교환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년 정도 소요될 3단계에서는 북한 핵무기 제거와 검증, 핵실험 금지, 조약 가입, 중장거리 미사일 파괴와 개발 금지, 우라늄 플루토늄 제거, 핵확산 방지 조약 가입,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민간용으로의 전환, 남북의 우주 공동 개발, 평화협정 체결, 대북 경제 제재 전면 해제,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핵 타자회담에서 이 같은 10년 로드맵에 합의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나 북한 내부 사정으로 비핵화에는 15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이 원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한미가 이제 요구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로부터 비핵화 과정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문제에 대해 공동의 전략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핵무기와 ICBM이라는 위협적 무기들을 가진 북한을 단기간 내에 민주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확대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한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보다 경제적, 사회적 자유의 증대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탈북민 여론조사 결과는 북한을 지옥으로 묘사하는 일부 탈북민들의 증언이 북한 실상과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이 2012년 이후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13년에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61.7%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김정일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55.7%였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김정일에 대한 지지도보다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의 지지도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사 결과 평균 60%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사망 직후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 같은 예상과는 반대로 주민들로부터 김정은은 그에 붙인 김정일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정치적으로 독재를 하고 군사적으로는 지속적인 핵개발로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 주민 생활의 양상에 큰 관심을 갖고 경제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특히 코로나19 보건 위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한이 그것 때문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자국의 국민들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겠지만 김정은은 특히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큰 인물로 분석이 됩니다. 과거에 김일성과 김정일은 스탈린식 수령 무오류론의 입장에 입각해 정책 실패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정은은 과감하게 경제 계획이나 장거리 로켓 실험 등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 1월 신년사에서까지만 해도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김정은이 이후 갑자기 전향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온 데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한미가 북한과 협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한반도 비핵평화 TF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TF를 통해 한국의 외교안보 통일부처 핵심 관료들과 진보와 보수 성향을 가리지 않고 학계의 뛰어난 전문가들 끌어모아 미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정교한 한반도 비핵평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로드맵을 가지고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북핵 사자회담을 개최해 관련국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정이 참여하는 초당적 대북정책기구인 한반도 평화번영발전위원회와 같은 기구도 수립해서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 갈등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 우리의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약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향후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육군과 공군, 해군이 각기 운영하고 있는 미사일에 대한 통합된 지휘 운용 체계를 수립하지 않는다면 향후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국고 낭비가 이루어지고 북한행 미사일에 대한 효율적 대응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북한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과의 무한 군비 경쟁 대신 기존의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남북대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에 대한 우려로 북한은 작년부터 국경을 거의 폐쇄하고 자국민과 외국인의 출국은 허용해도 입국은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북한은 올해 도쿄올림픽에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상당한 정도로 확보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한동안 대의 접촉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력이 생기면 북한의 백신과 치료제를 제공하면서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와의 대면 대화와 교류에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의 백신과 치료제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해빙 및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불러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